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국내외 정치를 보면은 국가주의자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자가 아닌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리고 이념적 가치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사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형용 모순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의미도 참 매우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예, 그래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인민민주주의 하면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이라고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해결적 사유 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197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70년대, 6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저 역시도 저도 알게 모르게 해결적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철학이 일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서양 철학은 사실은 일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은 일본적 사유체계를 많이 해왔던 것이 지난 시대의 역사였고,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 즉 국가주의적 사고관이 이승만 이후 박정희 시대까지, 그리고 전두환 시대까지 지배를 해왔었고, 그런 국가주의, 심지어 또 국수주의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애국주의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독일적 사유가 일본에 들어왔던 것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이 늦었죠. 1871년 프랑스 공민 때 그런 시절이었고,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선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보다도 식민지 시장이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전쟁이 1차 제국주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 하는 2차 제국주의 전쟁, 실제 내용은 제국주의들 간의 전쟁에 세계 인류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은 원래 자본을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를 개척하고 상품을 수출하고, 상품 수출이 여의치 않으면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군사적으로 침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강대국이 됐으니까, 유럽에는 독일, 이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됐죠. 중국은 그 당시 때 일본의 식민지기도 하고, 온갖 나라들이 다 뜯어먹었죠. 특히 영국하고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이 과연 해결적 사유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실 해결에 관련된 사고방식을 가지는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에는 나는 법대를 들어가서 해결의 법철학 같은 것들, 또 한국의 법학도들은 해결적 사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국가주의적인 틀에서 나온 법률 체계들, 독일 법률 체계를 대립국계라고 그러는데, 일본 시대의 어떤 법들을 우리가 해방되면서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본법과 우리 법에 큰 차이가 없죠. 그런 식민지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법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은 일본은 어느 나라 법 체계를 받아들였다? 독일 법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철학자들이 아주 대학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데칸쇼라 그랬죠.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에르, 전부 다, 그리고 뭐 해겔적, 이런 사유. 또 뭐, 우리나라에서 진보락 하면 또 마르크스주의자들. 뭐 전부 다 그 독일의 어떤 사유 틀 안에서 노는 그 사유의 식민지성을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철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철학, 우리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한국에서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듯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해겔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겔은 과연 해겔의 꿈꾼 그 국가관, 근대적 국가관은 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국가라는 것은 해겔의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인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해겔이 그 국가주의가 근대적 국가관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후진국 그 독일에 대한 독일을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어떤 결핍된 감정, 컴플렉스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승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독일 민족에 대한 변명, 스스로 어떤 우리가 이제 힘으로, 저 친구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으면 말빨로 제압하고 싶었던 그런 처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난 힘이 안 되니까 공부로서 승리를 하리라. 이게 이제 그 독일이 처한 그 당시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해겔이 나타났던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서 이 세계를 장악하리라. 그 불교의 고타마 시다르타 그 북인도 카필라 소왕국에서 불교의 그 출발점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다의 고민도 내가 이 힘으로서는 이 세계를 통일할 수 없고 이 인도를 잡아먹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전륜성왕,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인간 해방과 뭐 평등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브라만 사상에 이제 계급적 사상인 브라만 사상이 대응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해겔의 그 국가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구체적인 자유라는 것은 국가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민사회 분열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그 자유와 행복, 복지의 통일은 이것이 이제 또 국가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변정법적으로 시민사회로 발전하고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해나간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가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해겔의 철학이고, 이런 것이 이제 의미를 지으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가 이제 그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이의 그 독자적 권리를 허용을 해야 되고, 또 국가는 자립적인 개개인의 어떤 주관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민 사회가 초래하는 어떤 그 보편성과 특성 사이의 극단적인 분열, 갈등, 이런 것을 극복하여서 전체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인륜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간의 도의, 도덕감, 책무감, 그 윤리성, 이런 것들의 통일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인륜성의 어떤 회복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결코 이제 자유로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해겔 철학이고, 또 해겔의 역사 철학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낙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겔이 볼 때는 이제 다양한 결사체들이나 직업단체 사이에 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때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이게 이제 이기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각 지역마다 그 이기주의에 빠지고 뭐 쓰레기 핵기물 방패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절대 안 되카는 그 님비 현상, 이런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 또 이런 대립과 분열들, 이런 혼란들을 이제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해겔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어떤 시민들의 그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조선이라는 북한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은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그 국가를 가행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시민들의 인민들 평양 인민들 전체 그 2,300만 북한 인민들의 어떤 자유를 반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뭐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고 사실 사상의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해결적 사유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이제 자유를 최고 수준으로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제 국가에서 비로소 자유는 그 최고의 권리에 이른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맞습니다. 이런 해결적 사유의 긍정적 측면은 맞는데 이 부정적인 측면은 해결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이제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 플라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그 철인 정치라는 것도 가장 그 천리에 밝고 이 세상을 토탈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이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 감정을 그 주로 다루고 예술을 다루는 그 시인의 추방론, 시인을 이런 문화 예술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서구 철학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해결입니다. 서양 철학은 이제 모순 사상이다. 어떤 인간과 자연, 나와 타자 이런 어떤 그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혹은 파괴를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모순의 그 대립된 사상,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달과 태양이 반대가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반대가 아니잖아. 인간과 자연이 반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반대로 두는 것이 이제 사상의 플라톤 헤드스부터 이제 그런 파르메니데스부터 쭉 이런 그 철학의 그 흐름입니다. 해결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있는 거죠. 항상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노장 사상이라든가 동양 사상의 전통주의 철학은 무대 사상입니다. 대립된 개념을 두지 않는 거야. 음이 양이고 어떻게 태양과 달이 다른 거야? 응? 그 지구의 위성이고 그 지구라는 것은 또 태양의 위성일 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야,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대 사상, 대립된 모습을 두지 않는다. 무모선 사상이다. 이 주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지전양지가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변해서 양이 되고. 여름과 겨울이 다른 계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여름이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고, 겨울이 봄을 지나서 다시 여름이 되고,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생명관, 생태관, 세계관 이것을 가진 것이 이제 동양 사상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양 사상의 어떤 모순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결은 국가라는 방식을 이제 이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또 좁은 의미에서의 국가를 이제 구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현실적이고 그 유기체적인 한민족의 정신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해겔이 이제 그 세계사의 그 철학에 대한 강의, 역사 철학이죠. 여기서 이제 해겔은 민족이 자체 내에서 분절화되어 있고 또 하나의 그 유기체적인 전체적인 그 민족을 국가로 명명해야 한다고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는 본래의 정치적 국가와 이제 그 헌법으로 이제 규정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해겔은 공적인 시민과 사적인 개인 사이의 양자택일적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의 결합 가능성을 이제 모색하기는 합니다. 공적인 시민과 사적인 개인 사이에. 해겔은 이제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결부되어서 진행되는 그 노동의 분업, 산업, 사회의 발달, 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다양화로 특징 지어지는 근대 세계에서 그 고대 로마 공화정, 정치적 자유이념이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고대 로마정 시대나 고대 아테네의 그 자유는 사실은 소수 그 귀족의 자유민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예 계급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다른 어떤 부족 공동체의
노예들을 10명, 20명의 그런 희생 위에서 성립된 것이 이제 시민들의 자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헤겔이 끌어들였던 예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고대의 그 공화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를 이제 변증법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일륜성의 철학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헤겔이 그 우격다짐으로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헤겔에 있어서 이제 근대는, 특히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아주 심했지. 독일에서의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상의 자유와 종교적 관념을 허용하면서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가로부터 이제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가로부터 독립됐다는 것은 결국에 시민사회 영역을 얘기합니다. 독립돼서 사회적으로 해방된 개인들이 각자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그런 자유를 보편적 권리로서 이제 승인하는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는 헤겔이 살았던 시대에 39개 나라인가로 이제 소공국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그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부르주아 계층들이 시장의 자유,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넓어야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독일의 통일을 이제 결국에는 원하게 되고, 이탈리아도 도시국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넓어지기를 원했으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큰 나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독일의 통일, 이탈리아 통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따먹을 땅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선발 자본주의 국가하고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 세계 제2차 제국주의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겔은 근대에 이르러서 이런 그 원리가 시대의 근본 원리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근대는 더 높은 것으로 점점 더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이런 근대적인 주관적 자유 원리를 자신에서 수용하는 그 근대적 국가가 이제 보다 고차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헤겔이 이제 그 독일 게르만 국가가 언젠가 통일돼서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항상 헤겔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가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지만, 자,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는 인민의 자유를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유신시대 때는 헤겔이 전체주의 국가로서 사실은 국가주의, 사실은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을 박정희가 헤겔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일본 역사를 나오고 이제 일본의 그 근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헤겔의 이념 틀 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70년대 법과대학을 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헤겔의 법학은 헤겔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칼 슈미트라든가 독일에. 이렇다면은 우리 헤겔주의적인 어떤 학문적 틀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은 그 국가주의적 세계관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고, 윤석열에게도 그런 국가주의적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드러나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국가주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 국가주의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틈을 아주 그 윤석열 씨가 이거를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정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잘하면은 정말 국가 안에서 헤겔이 말하듯이 국가 안에서 인민들의 그 자유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데, 아주 그 위험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줄타기하고 아주 그 전체주의로 나아가느냐, 정말 국가가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현대국가, 현대복지국가로 나아가느냐, 그런 것은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그 헤겔의 어떤 그 국가와 자유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